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친한 동생이 관산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북크로싱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그쪽에서 선정을 해갖고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돌려볼 수 있게 다 읽고 다른 사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근데 그것에 해당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열 몇 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동생한테 3권 정도 내가 읽겠다. 구독자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책을 선물해줬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고른 책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말고도 2개 더 있거든요. 그 추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아직 아이는 없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우리는 그동안 뭐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엄마였던 적 아빠였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일 텐데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라고 또 자라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바쁜 사회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게 허락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다 컸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그때 와서 후회하겠죠. 다 컸을 때. 왜 속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후회할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자녀와 함께할 예정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를 좀 내적으로 성숙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엄마 아빠 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작가님의 진실한 어떤 이야기, 자기의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그런 모습에 저도 좀 마음에 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책 괜찮았던 부분 좀 그런 저한테 괜찮았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아파한 적이 있나요? 강연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과 특성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인부터 목사, 의사, 판사, 학생, 교수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죠.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대화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뿌리를 이해하거나
직시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그런 어른이 부모가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로서 후회할 일도 많이 하게 되죠. 누군가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고통이자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행복하게 성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나 강연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제가 납득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한참을 맞다가 도망쳐서 공중전화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고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던 제 발걸음은 분노와 좌절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는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가진 채 성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엄마의 부재로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가 맞아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때렸습니다. 재혼 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켜보기만 했고 때로는 폭력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이 글을 본다면 가슴이 아프고 어쩌면 부인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히도 두 분은 분명히 아동학대의 가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수십 년 동안 상처와 괴로움으로 그렇게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지금 제 부모님을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픔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했을 땐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무척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의 힘을 믿습니다. 고백이 갖고 오는 화해의 힘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을 고백했을 때 그 과정 끝에서 부모의 당신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을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춰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강한 척하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무척 불편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절대로 상처를 들여다보라고 재촉하거나 먼저 들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먼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려는 분에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마음이 아팠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드신가요? 그 아픔은 다시 회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고통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덮은 채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겉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어른이 된 전
가장 소중한 제 아들에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아이에게 일관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였죠. 그런 모습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쟤는 좀 맞아야 말을 들어. 이런 합리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자신을 때린 부모에 대해 부모님은 그럴만했고 나는 맞을 만했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덮어버리는 습관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쟤는 맞을 짓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라면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평화로운 언행을 연습하는지 폭력적인 언행을 연습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2번, 3번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중독입니다. 한 번 때리면 다음엔 더 때리고 처음엔 살짝 때리다가 나중에는 더 세게 때리는 게 익숙해지는 그런 중독 말이죠.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폭력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폭력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폭력을 끊으려면 자신이 학대당했음을, 폭력에 고통받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부당한 대우였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놓인 적이 있다면 그 슬픔을 꺼내 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입양원에서 1년은 직원, 1년은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봉사교육을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입양원에서 주최한 음악 행사에서 어린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갑자기 슬픔이 차올라서 막 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곱게 차려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었는데 제 가슴속엔 호르몬 차림의 한 아이가 무대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애도할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괜찮아. 이리 와봐. 지금은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니 어린 시절의 저를 위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릴 때 받고 싶었던 방식의 사랑을 자라나는 아이에게 들려주고 나눠주려 노력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충분치 못했던 사랑이 생각나 슬픔이 올라올 땐 그냥 웁니다. 학대를 당하면 사랑받고 싶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쉬워요.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죠.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누구나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 자신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대도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닌 부모님,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보호자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어서였다는 걸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엄마, 아빠, 어른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건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사랑이 많은, 그리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로 자라기 위한 자양분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이든 폭력이든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우기 때문에 사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학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폭력의 강도만 다를 뿐 한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어른들의 폭력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80%가 친부모라는 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아이에게 행하는 폭력성을 인정할 때 폭력성이 줄어들고 마침내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면 새로운 방식을 찾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성장해 가죠. 이 과정에 엄마 그리고 아빠 모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이든 이혼 가정이든 미혼모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엔 숫자로 드러나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주어야 한다 라는 정답을 알면서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폭력은요, 결코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가슴속에 꽃이 아닌 독버섯이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독버섯이 피어나면 교우관계 그리고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폭력을 경험한 부모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저 무서워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과 억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부모를 바랬는지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대받은 부모가 누구보다 평화로운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엄마들도 그리고 아빠들도 어릴 적 아팠던 기억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과거의 고통을 회복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상처를 그저 하나의 스토리로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늦게 사랑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아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자랐을 우리 모든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살아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나요? 엄마로 살다 보면 가끔 내 안에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어떤 놀라움과 함께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은 아이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엄마인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기억 속에 몇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입니다. 정말 화가 나면 저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표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를 쏟아낸 후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불안, 자책하고 우울로 이어지며, 그런 우울한 마음은 관계에 영향을 주고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감정은 없애려고 할수록 괴로워지죠.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 잊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먹는 걸로 이런 감정들을 없애려는 사람도 있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이상행위를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감정을 마구 표출해요. 나 진짜 화났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야, 당연히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야, 내가 이러지도 않아. 자, 자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화내게 만드는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은 누구에게 더 있었나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었을 때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때, 두려운 대상이었을 때, 그때 차이는 어땠나요? 저는 엄마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와 둘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종종 화를 참을 수 없다는 엄마들과 대화 훈련을 하다 보면 모두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화를 잘 통제합니다. 하지만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통제하지 않죠. 문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화를 내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두려운 대상이나 목격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잘 참으면서 만만한 대상과 안전한 장소에선 굳이 그러려고 하지 않죠.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다룰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화가 났다고, 난. 네가 날 미치게 하고 날 무시했잖아. 이런 생각들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면 말과 행동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 나 화났어. 진짜 화났어. 나는 지금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앞에 두 생각은 똑같이 화가 난 상황인데 다루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화라는 감정을 동일시하고 화의 원인을 상대에게 두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과 화라는 감정을 분리하고 그걸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화라는 감정을 어딘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았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진 다음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현관에서 아이를 야단쳤어요. 늘 부주의한 아이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아이가 또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어요. 걔가 준비물만 잘 챙겼다면 제가 화를 안 냈겠죠. 진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물 똑바로 안 챙길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한테 빨리 나가라며 문을 열었는데 앞집 아줌마와 딱 눈이 마주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인사를 하자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학교를 잘 다녀오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대화 훈련을 할 때 나눴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지 화를 통제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순간 화라는 감정을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면서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뭐랄까 아직은 자신이 없네요. 화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를 막 야단치는 중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방금까지 화를 내다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여보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겠죠.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해 주라고 전화를 했다면 전화를 끊고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또 만약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만을 표했다면 그 전화를 끊고 아이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동화 이전과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전화가 오기 전에는 화를 잘 통제할 수 없다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칭찬을 듣고 끊는다면 화가 누그러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정말 화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화를 이미 통제했고 그 감정이 변했음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을 바꿔 화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를 참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는 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화는요, 사랑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화병이 납니다. 화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 전 인천에 사는 한 엄마가 이혼 후 화가 나서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는 뉴스를 TV에서 보았습니다. 화를 아이에게 푼 거죠. 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우울해집니다. 화를 푸는 방법을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가 나면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다룰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화를 잘 다룬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옳다고 믿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은 꼭 엄마가 차려줘야 돼. 집안은 늘 정돈이 돼 있어야 돼. 싸우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강요하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 한 번 사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땐 밥 한 끼 안 차려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져서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유연해지면 아이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실수하면서 크고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옳다는 신념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화는 화가 아니라 걱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는 아이가 준비물을 잘 챙겨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도록 가르쳐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죠. 때론 화가 아니라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쳐서 쉬고 싶을 때 아이가 잠시만 조용히 있어줬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일 수도 있죠. 화라는 보따리를 펼쳐보면 그 안에 정확하고 세밀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서운했고, 억울했고, 슬펐고, 걱정되었고, 불안했고, 좌절했고, 맥이 빠졌고, 지쳤고 겁이 났던 거예요. 원인은 상대뿐이 아니라 그 당시 원했던 자신의 욕구가 그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라는 감정은요,
억누르거나 상대방에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잘 보살피며 세밀하게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내 바람이 좌절됐는지 그걸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떠들어서 쉬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엄마가 쉬고 싶으니 잠시 조용히 있어달라고. 그게 되지 않아서 엄마가 좀 힘들고 지친다 라고 아이에게 협조를 구해보세요. 엄마가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싶다고요. 아이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돕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엄마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 많이 괴로워요. 제가 별거를 할 당시에 아들이 자다가 깨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제 자신도 불안해서 아이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깨서 소리내어 울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가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 정말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를 이해해주고 제 분노와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엄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은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게 저로 하여금 가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죄책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인 죄책감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몸을 부딪혀서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얼른 그 사람을 일으켜주며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때 만약 그 사람에게 아니, 왜 제 몸에 부딪힌 거죠? 바빠 죽겠는데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어이없어 하면서 싸우려 들거나 돌아서면서 오늘 완전 미친 사람 만났네 라고 하겠죠. 우리에겐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피해를 주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들어오면 내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고 교우 관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실존적인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는 종종 곱씹고 곱씹으며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경직적 죄책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음날 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왜 이러죠? 라면서 죄책감에 매몰되면 자신은 물론 상대와의 관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집에 있던 휴대용 작은 녹음기에 녹음을 한 파일이 노트북에서 발견됐는데 그 당시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플 때라서 열어보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죠. 주저하다가 파일을 열었더니 저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재현. 우리 엄마 예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파일을 꺼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서 더 들을 수 없었죠. 귀엽기만 한 아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확 올라오더군요. 저의 힘든 상황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고 화내고 함부로 대한 미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기억을 다시 꺼내기조차 싫었던 겁니다. 사실 못한 일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닌데도 그 모든 것을 못한 것처럼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신경증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을 부분이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이 당시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조차 모두 바꾸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죠. 녹음기 속에 담겨있던 소중한 기억들조차 말이에요. 대화 훈련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옛날에 내가 못해준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너무 미안해서 괴롭다 거나 반대로 그 생각은 억눌러버리고 잘해준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응은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미안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부족한 엄마 같고,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것과 같은 이유겠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히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엄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엄마가 되는 순간 아이들에게 세상 최고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품성도 완벽하지 않죠. 늘 아이에게 무언가 부족하게 주고 아이에게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이런 죄책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로서 갖는 이 죄책감은 그래서 아름답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신경증적 죄책감에선 벗어나되 실존적 죄책감은 책임지고 잘 다뤄야 합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야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의무감이 생기거나 저항감이 올라옵니다. 그건 서로의 관계에서, 대화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이 아닐까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말고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쪽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인 나를 이해하기,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내가 타인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안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책이 구성된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구어체로 이렇게 써놓은 느낌이 있어요, 책이.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 이 책을 다시 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안녕.